자, 안녕하세요. 정사와 야사를 넘나들면서 진기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따뜻한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붓다로드 삼국유사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시기, 그다음에 특이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칠판에도 써 있는데 이제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이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경순왕인데 김부대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김부대왕이라고? 아니, 삼국유사에 김부대왕이라고 쓰여 있어. 대왕이면 보통 광개토대왕, 우리 생각으로는 광개토대왕이나 뭐 이렇게 좀 업적을 좀 잘 남긴 사람일 것 같은데 신라 992년을 심하이 한 분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안 내려져요. 문 닫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가가 절대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 양반은 대왕이라는 평가도 듣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어떻게 보면 인물들에게만 이렇게 부여되는 신으로. 그래서 동네 성황신이나 이런 쪽에 신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그렇게 자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와 조금 유사한 케이스를 조선에서 찾으면 단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종. 단종도 단종됐는데 무속에서 신으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는 모시는 신 중에 신의 구조가 약간 억울하지만 센 사람, 그게 응집력이 있어서 그게 된대. 그래서 최영이라든지 뭐 단종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는 경우들도 있어. 근데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을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경업 장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메가더 좀 웃기긴 한데 무당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메가더 모신 그 굿당 이런 거 이렇게 신당 하시는 분들은 파이프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 그 전영록 안경 단위에 있습니다. 전영록 요즘 뭐 전영록 딸도 옛날에 나왔다가 다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전영록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가더 안경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메가더가 한국 전쟁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을 해서 조선이 굉장히 고마워했거든요. 그걸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다시 원래는 홀라당 다 날아갈 뻔했는데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 그건 조선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백성의 입장에서 그 당시 조선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그 무능한 정권이 연장되느냐가 정당한가는 얘기할 거리들이 있는데 사실 조선 임금 입장에서는 맞죠. 그때 안 도와줬으면 끝났을 겁니다. 뭐 의병이 어떻고 뭐 승병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이걸로 안 됩니다. 육군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정규군이 막아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일이 이제 한국전쟁 때 벌어졌죠. 그게 이제 메가더로 상징되는 유엔군이 들어와서 안 그랬으면 물론 뭐 유엔군이 없어도 우리는 낙동강에서 방어해서 다시 치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가더가 끼친 그 아주 강력한 인식이 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천의 자유공원이 답사 학교에서 권장하는 답사 코스 중에 하나였었어요. 거기가 메가더 동상이 있던데요. 아니, 서울 쪽은 다 그랬어요. 서울 쪽에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디로 바뀌냐면 저 독립기념관 만들어지고는 그쪽으로 코스가 바뀌어갔거든요. 저희 때 그랬었어요. 저희 때. 그래서 그렇게 인천의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대단했었고. 자, 무속의 신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좀 억울한데 센데 억울한 사람.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치고 나가는 사람. 그런데 약간 어정쩡한 캐릭터가 저 김부 경순왕입니다. 그런데 한 거는 없는데 일생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저런 인생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진기한 분입니다. 인생을 숟가락만 얹고 살았는데 또 경주김씨 시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시조도 되고 신도 되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단순히 무속적신만 아니고 뭐 성황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놀랍게도 그러한 이미 저렇게 민간신앙적으로 윤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 공식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김부대왕. 근데 조금 언밸런스하죠. 왜냐하면 김부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름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쓰진 않아요. 그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낮게 부르는 거거든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사람을 낮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경순 대왕도 아니고 김부 대왕이라고만 나와. 그리고 지명이나 이런 데서도 저 김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신앙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쩌리 하다가 왕이 돼서 왕건한테 빠르게 항복. 그리고 왕을 시켜준 건 누구냐? 견훤입니다. 이러니하게도 견훤이 시켜줬는데 왕건한테 항복.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끝. 야, 그런데 신이 됐으니 인생 팔자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부러워서 자꾸 저 양반한테 이렇게 다가가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나중에 항복할 때 보면 마이태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한번 해보기나 해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때문에 천년사직을 함부로 항복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태자 인기 주가가 오르는 거고. 근데 애석한 얘기인데 뭐 조선시대 때 효종도 마찬가지고 효종이 북벌하겠다, 청나라 치고 들어가겠다 하는 거하고 저 시대에는 버틸 수는 있어도 사실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저 경순왕이 들어오기 직전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죠. 박씨가 3명이 왕이 되는, 이게 뭔가 싶은, 계속 김씨 왕계가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박씨가, 그래서 예전에 박씨 왕했잖아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왕위의 혈연을 가지고 왕이 되는 시절에 지금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야 뭐 김씨가 되든 뭐 박씨가 되든 뭐 이씨가 되든 누가 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혈통으로 왕이 되는데 우리 저 위에 할아버지가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왕? 근데 그것도 뭐 할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8대가 아달라 왕이거든요. 8대가 아달라. 그걸 해서 되나 싶은,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아무튼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기한 시절이에요. 그 진기한 시절 얘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이 경문왕이라는 사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다 왕을 세웠어. 그래서 진짜 왕 중의 왕인가 싶은. 그래서 48대 경문왕이 있고, 그 경문왕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고, 그게 헌광왕이래. 아니 뭐 그건 그냥 그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양반이 죽었는데, 이건 뭐 제대로 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서자가 있어, 서자가. 근데 제대로 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왕이 돼서, 혈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 중심은 부계 시족제가 완전히 확립됐을 때 얘기고, 귀족제는 혈통이에요. 누가 더 순수 혈통이냐, 신성한 혈통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고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왕건 자식들 보면 나중에는 자식들 사촌 뭐 이렇게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피로만 따지면 왕건 피의 75%가 내 몸에 있어. 이러면 완전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75%가 있으려면 이게 지금 상식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상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귀족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귀족주의는 그리고 혈통이고, 그러니까는 합스부르크한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조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피를 섞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순혈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저게 이해 안 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성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남하고 피를 안 섞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또 왕이 됐고,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해당자가 없었는가 봐. 그러니까 딸이라도 이게 진성여왕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멋있어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야 저런 캐릭터가 다 있나?
범일국사가 만났다는 썰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 같고 거짓말 같고 저 시기를 제가 사실은 저거 지금 헌강왕 정강왕 뭐 이런 때가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저 진성여왕이 각간 위홍하고 자기 삼촌입니다. 이렇게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성여왕한테 뭐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굉장히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권력에서 비선실세로 들어가는 게 유모가 있습니다. 유모, 내시, 일종의 약간 시종 이런 게 이제 비선실세로 들어가고 조선 시대 때나 이런 때 가면 시강원이 누구냐면 선생. 그러니까 왕자가 교육받을 때 들어왔었던 선생. 그러면 애가 이렇게 좀 약간 어찌리 할 때 그걸 멋있게 교육을 시켜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부드럽게 잘 놀아줘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잘못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려고 이제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자리가 달랑달랑하고 그때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나중에 정승만서까지 그냥 이렇게 하이패스로 올라간다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겠죠. 일종의 그게 요즘 표현으로 치면 약간 가스라이팅이지. 어린애 교육시키면서 이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걔는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얘는 되게 좋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다 묻어 들어가거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들. 그래서 유모도 단순히 젖만 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머니가 제대로 양육을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왕가에서 당연히 그렇겠지. 엄마가 거기 뭐 애를 계속 뒤지다거리 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 집에 개 키우는데 반려동물 키우는데 자식이 좋아서 반려동물은 데리고 왔고 모든 뒤지다거리는 엄마가 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왕실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잦은 뒤치다거리나 그 애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건 유모가 대부분 하죠. 그러니까 젖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양분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원 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그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 굉장히 커요. 이게 정이 많이 드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진성여왕의 유모가 위홍의 부인이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렇게 첩 같은 뭐 그런 거였었다는 썰도 있고 그래서 위홍하고 이제 관계가 되게 좋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해인사 비로전에 가면 거기 쌍둥이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는데 그게 당신들 둘을 위홍하고 진성여왕을 뭐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더라라는 썰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았는가 봐. 저 위홍은 김위홍입니다. 위씨 아니고요. 위홍 잡고 이러니까 위씨인가 이러냐. 김위홍입니다. 당연히 김씨지. 그걸 뭘 말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대각간으로 올라가요. 죽어서는 추증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위홍이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삼촌이랑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대적자 때예요. 그 시절에는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진성여왕이 저렇게 하고 저 때는 이미 벌써 기울어가지고 나라에 계속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니까 내려놓겠다. 야, 그건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에드워드 8세가 생각이 나서 그걸 보면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가? 영국 왕이잖아. 에드워드 8세가 왕을 딱 했는데 그때 에드워드 8세가 좋아했었던 여자가 미국의 이혼녀였죠. 그래서 네가 그 여자랑 계속 그렇게 하면 이러면서 왕실에서 아주 적극적 나도 뭔지를 잘 모르겠어. 우리 상식하고는 약간 달라. 그게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혈주의이기 때문에 왕이면 왕실에서 나를 타치하면 안 돼. 동아시아 같으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실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근데 혈통주의에서는 순수 혈통, 그러니까 가장 혈통이 적합한 사람 중에 내가 1등인 것뿐이고 2등, 3등, 4등도 다 엄청난 혈통들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은 뭐 이혼녀도 이렇게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초반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서 왕을 계속할래? 영국 왕을 계속할래? 안 그러면 그 여자랑 헤어질래? 라고 했을 때 대단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한국판에서 고르면 그리고 저 양반이 저를 때려침으로 인해서 가장 득을 봤었던 게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 동생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확 바뀌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성 여왕이 때려쳤고 여기 보면 이게 이찬 양계라고 하는 아들 얘가 나오거든요.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게 거타지설화에서 나오는데 저 아들이 죽었나? 진짜 뭐 진도 쪽에 가다가 죽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백제가 막는다, 길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이제 후백제 세력들이 살살살 뭐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도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지금 벌써.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얘가 나갈 때쯤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록에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 효공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효공왕이 누구냐면 이 헝강왕의 서자입니다. 서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올리면 되는데 뭔가가 뭐 좀 안 맞았는지 안 그러면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이 제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윗대로 끄집어 올려서 야 저건 반쪽짜리인데 반쪽짜리라도 데리고 와. 지금 없어. 이렇게 해서 지금 저를 끌어들인 거예요. 효공왕을. 여기까지. 근데 효공왕 입장에서는 이게 혈통주의인데 순혈주의인데 내가 지금 약간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왕이 귀족들의 완전히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족제는 조선 생각하시면 안 돼. 조선은 위에 있는 거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위에 있는 거고 귀족은 한 끗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보면 뭐 왕위 계승서열 뭐 2위, 3위 뭐 이렇게 이런 거 나오잖아요. 혈통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히 군림하는 그런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간 피가 좀 딸리는데 피가 모질러. 이게 좋은 피가 좀 모질러. 내 거 약간 좀 안 좋은 피가 들어왔네. 근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피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는 약간씩 떨어지는데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 계속 이제 야, 나 아니야? 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지. 불안해. 그래서 친위 세력,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손을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예겸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박씨가. 그래서 저 사람이 상당한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씨가 아니고 박씨랑 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혈통이 딸리고 내 주변에 이 김씨들이 나를 잡으려고 드니까 이게 아니고 저쪽으로 살라고. 그래서 저 박예겸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했어. 오케이. 잘했는데 너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저 박예겸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죠. 외척까지 이제 원래 세력도 있어서 내가 손을 잡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왕비로 저 박예겸 딸이 들어오니까 그쪽 세력들이 또 커지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한 덩어리가 더 커져. 그래서 죽고 나니까 갑자기 박예겸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신덕왕입니다.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저게 가능한가 싶어. 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삼국 사기에는 저 신덕왕의 박예겸 아들이라고 나오고 삼국유사에는 양자로 나와. 양자면 혈통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뭐요? 서자도 아니고 양자면 DNA 불일치인데? 서자는 어느 정도는 일치가 다 되는 거죠. 적통에서 좀 밀려났다는 거지. 내 자식은 맞잖아. 양자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때 또 저 박 씨가 집권을 할 때,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김 씨는 분열돼 있었던 것 같고, 저때 뭐가 있냐면 8대 왕이 아달라 왕인데 아달라 왕 후손이다. 야, 지금 너가 53대 왕이야. 근데 8대 왕하고 연결시켜서 너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여러분이 족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집의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대부분 20 몇 대에서 30 몇 대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말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족보 위조가 한번 또 확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어. 성에 대한 이런 개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고려 말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쯤에 만들어진 족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 30대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 거기에 해당하는데 내가 53대인데 8대 거를 계승했어요. 야, 우리 지금 생각으로 따지면 시조보다 빠른 앞에 거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왕이 돼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당군의 후손입니다. 이게 무슨 캐풀도 먹는 놈 소리야. 야, 그게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적 우월성이 되냐? 이게 뭔 얘기를 해? 그게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력이 겁나 강했구나. 박예겸 세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박예겸에게는 마땅한 아들이 없었는 것 같다. 그냥 우리 생각에 기록에 있느냐?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게 다 옛날 얘기잖아. 엄청나게 옛날 얘기잖아. 그래서 밀어붙여서 신덕왕이 돼요. 신덕왕이 돼. 그래서 양자인지 진짜 아들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박씨 왕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라가 이미 다 거의 날아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이 하고 그 밑에 경명왕이 또 박씨. 박씨 세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혜왕까지 박씨. 예. 그래서 박씨와 김씨 간에 원래 지금 집은 불났고 신라 말이기 때문에 집은 다 불나가지고 다 뜯어져 있는 거고 뜯어져 있는 거. 예전에 우리 그 드라마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후백제 견훤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뭐 상주 아작의 꽃감 할 때 그 아작에 나오고 뭐 이렇게 지방 군벌들이 대부분 하고 경주 근처에 그러니까는 경상도 쪽의 일부만 통치하는 정도였을 거예요. 저게 통치 권력이 안 미쳐. 그래서 다 지방에 그냥 어떻게 보면 토호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센 놈들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 쪽에서는 그러면 저 박씨가 다 먹혔느냐? 안 먹히죠. 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졌는데 승복은 잘 안 하고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 지금 계속 비슷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슬아슬하게 지면 그래. 뭐 한 7대 3이나 8대 2로 지면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4.5대 5.5 이러면 어쩌라고. 약간 비협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유, 그렇게 잘났으면 해보시던가. 뭐 이런 거 나갈 수 있거든요. 약간 빈정상하는 그런 거.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경주 쪽도 잘 안 돼. 그래서 경혜왕 때 견훤이 쳐들어오죠. 그 견훤이 왜 삼국 통일의 군주가 못 됐는지, 후삼국 통일의 군주가 못 됐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니까 저걸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경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막을 놈도 없고, 왜냐하면 다 제후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토호 세력으로다가 다 지방 군벌들로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격 안 하면 뭐 지나가든가 이제 이렇게 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있다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날라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그리고 견훤이 얼마나 좀 나쁘게 저렇게 했냐면 이제 무슨 뭐 왕비를 강간하고 뭐 거기 비빈들을 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내가 포섭하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약탈은 치고 빠지는 쪽에서 약탈을 하는 거지. 내가 거기까지 세력 범위를 넓혀야겠다 하는 데서는 약탈은 사실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든 징기스칸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한다. 거기는 이제 완전히 버리는 카드라고 할 때는 그냥 쭉 빨아버리는 거고 보통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그리고 경혜왕은 저게 이제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서 술 먹고 있었다. 그게 포석정 다 들어보셨어요? 포석정 가보셨어요? 경주에?
경주에 이제 초짜들이 가는 데가 불국사 보석정. 나 경주 처음 가본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데가 그런 데입니다. 천마총. 다 들어봤거든. 근데 천마총 진짜 거의 대릉원인데 가보면 그렇죠. 조금 실망. 보석정 괜찮아요. 보석정 괜찮은데 그게 전복이라는 뜻입니다. 전복돌 모양. 그래서 생긴 게 전복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여기 사진을 넣어주면 좋은데. 근데 지금 고쳤는지 모르겠다. 제가 옛날에 가니까 그 돌 하나 거꾸로 뒤집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유상곡수라고 아세요? 유상곡수? 이렇게 약간 전복 모양 같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데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술잔을 띄워놓고 위에 술이 이렇게 삑 도는 거죠. 저걸 제가 일본에도 저게 있더라고, 유상국수. 그래서 딱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 쫙 앉아 있다가 술잔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빙빙 돌아. 이게 한 방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거기 쪽에서 이렇게 회오리 쳐서 좀 맺혀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잔 꺾으면서 시를 딱 시를 읽든지 안 그러면 벌주를 마시든지.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 같으면 시를 할 수 있어도 술을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갑자기 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이러면서 계속 시. 저거 언제 하는 거냐면 3월 3일 날 원래 하는 거예요. 그 상사절이라고 우리는 삼진날이라고 하고 그 중3인데 중학교 3학년에 3이 겹쳤다고. 중3인데 중3절이라고도 하는데 3월 삼진날이 원래 중요한 날인데 중국에서는 그걸 상사 원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월에서 3월달 음력 3월 중에서 첫 번째 4일 뱀날. 아마 저 때가 이제 농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런 때라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뱀에 대한. 뱀은 언제나 그런 거거든요. 재생.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뱀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쓰지만 뱀에 대해서 뱀을 좋게 쓰는 쪽이 있죠. 오늘날까지. 병원이죠. 병원 마크가 히포크라테스 그 마크 자체가 뱀이잖아. 뱀이잖아.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사람이 치료된다. 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는 거거든요. 뱀이 그 상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묵은 것들을 다 털어내고 새로 판을 깔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명절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렇게 물 흐르는 데 앉아가지고 이제 한 잔 꺾고 뭐 이렇게 시 짓고 뭐 이렇게 그 원조가 난정이죠. 소흥.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소흥 제가 거기 2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거기 유상국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난정에서 시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유상국수 하고 뭐 이러면서 왕이지가 서문을 쓰는 게 그 유명한 난정서. 난정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저 보석정이 뭐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설은 그걸 이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랑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포석 사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 스토리로 가냐면 저는 그게 오히려 타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건 승자들이 이긴 사람 입장에서 저렇게 해서 저런 거고 굉장히 나쁜 놈으로 쟤를 좀 모질이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왜 그 다음 왕이 이 경순왕이 차라리 박씨였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독박은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이러면 이게 저렇게 독박을 안 쓰는데 또 김씨로다가 바뀌었잖아. 그다음에 무능한 놈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라의 모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거는 경혜왕이 싹 갖고 가고 경순왕은 쑥 빠져서 나는 대왕이에요. 이게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경순왕
김부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랑새기 그 이제 박창호학과 화랑새기를 위작으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치고 들어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거든요. 견훤이 들어오는 거를 왕이 모르겠어. 그 정도를 모르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그 군대가 더 들어오면 피해보는 게 난데. 예.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경주 김씨들이 내가 박씨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군벌 쉽게 말해서 내가 사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럼 그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막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원래는 신라의 왕실 사당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식으로 지금 조선으로 얘기하면 종묘 같은 데죠.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다 데리고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싶어. 쳐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다. 연산군이거나. 연산군 가능합니다. 연산군이 그 사건이 벌어져서,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연산군은. 대충 인지를 하고 있었어. 누군가가 멈춰주기를 바랬어. 얘는 또라이과고, 보통 사람이면 튀어야지. 술을 안 먹더라도 술이 아니고 일단 쳐들어온다 하면 일단 튀는 자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인조가 얼마나 멍청하면 인조는 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조는 튀기라도 했지. 인조는 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사실은 싸워보든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어디론가 빠져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잡혔는데 술을 먹고 있었다. 사실은 좀 믿기지는 잘 않는 대목입니다. 그것도 왕이 아무리 미쳤어도 횟가닥 한 연산군이 아니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모든 오욕은 다 뒤집어 썼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논어에도 보면 나와요.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유리창 효과인데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류는 뭐냐면 낮은 쪽에. 왜? 모든 안 좋은 나쁘다는 평가가 전부 그 사람만 쏠린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잘 나갈 때는 좀 잘못해도 사람들이 쉽질 않아. 길이 열린다. 근데 저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 은행이 그냥 다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저 기업이 자금이 경색이 온다는데요. 쉽지 않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몰리잖아. 모든 채권 기관들이 전부 다 돈을 내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을 못 구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산을 매각하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부채는 50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50억이 남느냐? 아니죠. 얘네가 공중분해를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한 30억에 다 처리를 하고 내 거는 30억도 안 되고 빚이 20억이 남지. 정상적으로 팔면 100억인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류에 처하면 좀 낮은 곳에 처하게 되면 모든 욕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하류에 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거예요. 유리창 효과도 똑같은 거예요. 차를 그냥 하나를 세워놓고 방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유리창을 하나 깨니까 그 다음부터 딴 놈도 하나 깨고 뭐 저 백라이트도 하나 뜯어가고 뭐 별짓들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혜왕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포석사와 포석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는 단순히 술만 먹는 물론 술 먹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기능 중에 하나였겠지. 하지만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마시고 있었으면 그런 사람은 주식 트레이너를 해야 돼.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진짜 1000억 베팅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야. 일반인들로서는 범접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였죠. 견훤이 죽이고 이 왕비들 다 절단 내고 어떻게 해서 다 싹쓸이를 해버리고 김부가 족제라고 나오거든요. 족제. 그러니까는 혈연 관계겠지. 다 이게 종내혼이니까. 그래서 김씨인데도 불구하고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웠느냐? 견훤이. 너 왕해. 이렇게. 그러니까 왕을 하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불안치. 누가 봐도 불안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얘네도 못 믿겠고 내 주변에 김씨도 잘 못 믿겠고 그다음에 내가 왜 왕이 됐는지도 정당성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반대편이 와가지고 나를 세우고 갔는데 지지 기반도 약하고 그다음에 앞에 왕은 날라갔고 그래서 그 시체를 지금 서당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 야 환장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뭐 하냐면 왕을 하자마자 어디로 붙을까 이 생각을 저는 저게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가능한 판단, 살기 위한 가능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왕건에게 이제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되면서 결국 신라가 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후삼국 시절에 어차피 뭐 신라는 어차피 없어지는 나라니까 백제를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견훤이 너무 경혜왕을 잔인하게 한 거. 그게 소문이 나면서 저쪽에 붙으면 안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건이 그 정통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견훤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견훤 이야기해 보면 견훤은 아버지가 지렁이죠. 지렁이. 용은 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토룡탕 할 때 그 토룡이죠. 그래서 용이 제대로 못된 약간 비운의 용이라고 하는 걸로 까이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왕건 쪽에 힘이 쫙 붙게 되는데 그때 대전회의에서 반대를 했었던 게 마이태자고 화백제도에서는 보통 다 만장일치로 하는데 이 화백제도에서는 다수결로 해서 귀부가 결정됐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수랑 같은 경우는 왕건한테 갔더니 왕건이 따뜻한 환대. 그래서 중부 작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부르고 태자보다도 윗자리로 올려주고 하지만 태자보다 미칩니다. 상황 파악 잘해야 돼. 내가 진짜 위라고 생각하지 마. 위긴 위지만 밑에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황 파악 잘해야 돼. 명목상으로는 윗자리에 하고 그다음에 경주 그러니까 신라를 경주로다가 바꿔버리고 지금 이제 경주라는 말로 바꾸고 거기를 다 시급으로 줬다. 시급이 뭐냐면 이제 거기 조세권을 가지고 용돈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권한을 유지시켜주고 근데 경순왕이 엄청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경주 김씨가 그래서 몰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은 왕건의 왕씨는 전멸했잖아. 그런데 경주 김씨는 그대로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경주 불교도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경주 김씨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고려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김부의 선택이 미친 영향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뭐 그때는 불교 말고 유교가 그러니까 신유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되기가 어려웠었어요. 나중에 이제 송나라 시대가 되면서 유교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 신진사대부 나올 때 고려 말에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유교가 전체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불교 시대가 계속 내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 충돌하지 않은 정권 이양이 있었고 대우를 엄청나게 잘 받았고 그다음에 서로 또 이제 겹사돈을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그 당시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냥 그러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유신도 자기 조카랑 결혼. 다 그런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요. 그런 옛날에는 다 그런 그러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그런 거는 얘기할 거리가 좀 있긴 한데 또 좀 이런 얘기를 해서 되나 싶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그래서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마이테자 이야기나 잠깐 좀 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